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 현대적 의미의 수세식 화장실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때 설계가 잘못돼서인지 시공이 잘못돼서인지 물이 넘치기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좌변기. 그리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국사 시간에 교양, 한국사죠, 배울 때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주로 북한 역사학에서 주장하는 고구려에 대한 얘기, 단군에 대한 얘기도 포함해서였는데요. 그거는 먼 예전의 역사인데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도 인문학의 범주에 있는 것이겠죠. 자, 좌파 지식인 임승수 씨가 왼쪽 눈으로 바라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왼쪽 눈이래요. 바라본 임승수의 좌변기.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대전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혹도 달고 나왔습니다. 너님,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요?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스튜디오에 아내분이 조용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분, 초절정 미녀님. 예, 그거는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님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아내가 방송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와 조용히 구경만 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까지 하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이민승수 씨에 있는 겁니다. 저 정말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휴일이군요. 휴일 네, 방송. 안녕하세요. 예.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시기로 했습니까? 밥 먹으려고요. 그래요. 마침 장모님이 애를 맡아주셔가지고 아내도 이럴 때 좀 외부 좀 바깥 발음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드시기로 하셨어요? 아직 결정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예. 블루리본 근처에 블루리본이 선정한 맛집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리본이? 예. 꼬르동 블루. 아님 말고. 문자 쓰면 잘 몰라요. 아님 말고. 저는 문자 쓰면 몰라요. 아님 말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포크 음악 초창기에 그 라나의 로스포 또는 뚜아의 무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남녀 혼성 듀엣이었는데 사랑의 당신을 이거 부른 팀이 라나의 로스포인데 이게 두꺼비와 개구리란 뜻이었대요. 불어로. 예. 그리고 뚜아의 무아는 불어로 이제 너와 나 이런 건데 별거 아닌데 불어로 부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있어 보이죠. 그러긴 말입니다. 그 저렴한 곳은 푸짐한 곳은 저 망원시장 가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애들 먹는 데는 저 홍대 앞으로 가면 되고 또 거대 자본이 이 상권을 어떻게 지금 삼키고 이 휴일에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서빙을 하는 그런 그 현장을 보고 싶으면은 메세나폴리스에 집 더하기에 가신 다음에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릭 요거트는 괜찮으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만든 것보다는 좀 살짝 단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지만 용기를 깨끗이 씻어갖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어갖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음식 좀 그만 내요. 자. 저 부인,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면 안 되던. 지금부터 방송하겠습니다. 봐서 이제 재미없으면 다시 마이크를 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주제는 박정희 경제개발 계획의 비밀. 맞습니다. 산과 하로 나눠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로는 좀 다 끝내기 어렵고 분량이 다음 주까지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계획경제인데 이게 원래 장면 정권에서 입안을 했었고 이곳의 시초는 그 기원은 만주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자, 오늘 떼어주시죠.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그 이승만 정권이 4.19 항쟁으로 막을 내리고 나서 이제 그 박정희와 씨가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데 이제 잠깐 이공화국이 있다가 그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박정희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재벌 문제나 모든 것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시절부터 그걸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건 중요한 건 팩트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주로 그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박정희 하면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잠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공화국 때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승만과 자유당 시절에도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던 그 1956년에 부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흥 5개년. 이것도 일종의 경제개발 계획인데, 근데 이 계획이 좀 우스운 게, 미국의 당시 덜레스 국무장관이 방한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앞두고 이제 며칠 만에 졸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가 이제 1956년 2월 29일자 기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부흥부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2월 26일부터 작성에 들어가서 28일 날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좀 웃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딱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수정한 다음에 3월 17일 날 이제 내한한 덜레스 국무장관에게다 딱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용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경제 개발 계획이 있으니 좀 원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조 구걸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 정주영 왕 회장이 그 조선소 짓겠다고 영국 갔을 때 돈 달라고 하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거북선이 찍혀있는 돈.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그 얘기 좀 들었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 뻥인지 모르지만. 그러게요. 근데 저쪽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무용담만으로 오케이 했을 것 같진 않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도 동원하고 막 그러긴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웃긴 그러니까 원조를 구걸하려고 이제 급조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내에서도 이제 좀 비판 여론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956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에는 이 동계획 목표가 덜레스 장관의 내안을 계기로 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초 자료도 없이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가공적인 수치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제기됐고 이 미국 관리들도 그래서 당연히 너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대요. 근데 더 우스운 거는 이렇게 정부가 전달한 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미국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부흥부에서는 원조 자금 액수를 좀 축소해가지고 수정된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구걸이 안 통하니까 액수 좀 깎아가지고 그럼 이 정도면 해주시겠습니까?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그거는 저 장사의 기본이죠. 하긴 그렇죠. 일단 많이 불러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깎는 거죠. 그 시나리오까지 아마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이러건 저러건 당시 경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제기가 되던 이제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이승만 그 경제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제 미국의 원조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단지 미국의 원조에만 이렇게 목매달아서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이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1956년 9월에 경제 계획을 입안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래저래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58년 4월 1일에 이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것을 부흥부 산하에다가 이제 발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개발위원회는 국내의 경제 관료,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파견한 고문단 등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친미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주로 이 계획 자체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경제 계획이 많이 이제 짜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을 좀 들여다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정부는 자유경제 원칙을 존중하여 민간 기업 활동을 최대한 조성하는 방침을 견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경제 실현을 위하여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의 밀접한 협동으로서 계획 작성을 추진시킬 작정. 왜냐하면 보통 경제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소련을 생각하기 쉽고 당시에는 이건 사회주의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또 좀 불식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런 것에 이제 좀 명토 박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산업개발위원회에서 1960년 정부통령 선거 이후 직후 3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답니다. 당시 이 계획안을 좀 보면 천천히 하십시오. 초절적 미녀가 옆에 계시니까 지금 당황하셔갖고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마누라한테 좀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오버하고 제가 잘 안 되네요, 오히려. 연평균 성장률은 5.2% 정도로 상정을 했고, 그 농업과 공업을 이제 균형 발전을 시키고 중공업과 경공업도 조화를 시키고 국제 수지를 균형을 맞추는 등 이제 이 용어가 중요해요. 자립적 균형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립적 균형 성장. 자립적 균형 성장.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립적 균형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했어요.
자립적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당시 195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이 넉시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주장했던 균형 성장론. 네. 이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넉시. 네, 넉시. 이 적에 넋이 나갔죠, 제가 좀 지금.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넋이 나갔어요, 진짜로. 넉시. N-U-R-K-S-E. 그렇죠, 넉시.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그죠? 이런 그렇죠. 이름은 처음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성장론을 얘기했는데, 이 균형 성장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네. 농업이나 공업 같은 것을 이 사회적 다양한 이 산업 분야를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이제 불균형 성장론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것의 선도하에 다른 부분을 이제 뒤늦게 성장시켜서 나간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넉시 같은 경우는 불균형 성장론은 그렇게 성장을 시켰을 경우 결국에 이 부조화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삐걱삐걱 되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농업이면 농업, 공업 네. 이런 것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 말 되네요. 왜냐하면 한 부분만 성장하게 되면은 힘 있는 나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니네는 농업하고 니네는 경공업하고 니네는 광업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빼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예. 안 그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뒤에 좀 나올 텐데 주로 이제 이 당시는 그 남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저개발 국가들이 균형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좀 자립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선순환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당시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서 이제 생겼던 그 3개년 계획에도 어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아시다시피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를 하면서 이 계획이 실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19 혁명 이후 잠시 들어섰던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죠. 네.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쨌건 당시 경제 파탄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심각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 경제를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경제를 바꾸겠다. 그래서 장면 정부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당시 이제 장면 정부, 민주당 정부의 특색은 굉장히 친미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도 뭐 크게 친미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이 20세기에 존재했었나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 때 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준비했던 이 3개년 계획을 갖다가 거의 뭐 비슷하게 베낀 거예요. 네. 우라카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야마돌죠.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여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3개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3개년 계획을 준비했던 사람들 거의 고스란히 데려다가 조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당시 이제 부흥부의 경제 고문으로 와 있던 그 미국 랜드 연구소의 찰스 울프 박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니다. 네. 좀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이 당시 민주당 정부에게는 당연히 또 미국에서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경제기획을 해도 내부에 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름난 전략 연구소였던 그 랜드 연구소의 경제부장 이 찰스 울프 박사를 좀 자문용어로 맡겨가지고 이를 근거로 이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좀 원조나 차관 같은 거를 좀 잘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 어떤 때는 찰떡궁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뭐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의 어떤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진보 정당보다도 급진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어쩌면 또 민주당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나가 따로 없는 협력을 거죠.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울프 박사는 그 당시 케네디 행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 저개발국에 대한 정책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새로운 저개발 정책 저개발국에 대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이 울프 박사가 그래서 이 미국의 대원조가 이 저개발국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게다가 이 울프 박사의 또 특징 중 하나는 균형 성장론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쪽에 있는 그 불균형 성장론을 굉장히 도입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새로운 저개발국에 대한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항상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거 살펴보면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로는 이제 GDP 2-3% 성장 수준으로 완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게다가 이렇게 경제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우니 정치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 진보당의 조봉암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랄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 친미 정치 세력이 점점 힘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진보 세력이 힘을 얻고. 네. 그러다가 결국엔 4.19 민중항쟁이 터져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니 네. 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반전을 일으킬 이제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정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특히 이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로스토우라는 사람입니다. 로스토우, 네. 사회학자 로스토우. 이 사람이 이 근대화론이라는 것을 주창했는데 이 사람의 이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을 들여다보면 이 미국 정책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은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후진국 정책, 그러니까 군사 원조에 당시 치중을 했었잖아요, 미국이.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자꾸 군사 원조 위주로 이렇게 후진국에다가 원조를 해주면 네. 결국에 그 나라들도 군사 쪽에다가 경제를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저하되고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죠.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좋지 않다. 게다가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산주의들이 이런 불만을 타고 그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거를 공산주의의 영역을 넓혀간다.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군사 원조가 아니라 네. 경제 개발 원조로 바꿔야 된다. 경제 개발 원조.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개발 후진국에다가 경제 개발 원조를 하면 그것이 단순히 미국의 부담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진영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제 로스토우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후진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소비 욕구가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선진국의 상품 시장에 이제 더 많은 상품을 요구하게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선진국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요 시장이 더 늘어나는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이제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선진국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려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진국의 발전이 선진국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네. 후진국의 경제가 단순히 그냥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은 단순히 후진국한테 경제개발 원조나 차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원조나 차관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국의 경제 구조를 긴밀하게 선진국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했던 네. 거예요. 만약에 후진국이 이 경제 원조 받은 걸로 자립적 경제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립적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선진국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의 영향력이 축소 및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들이 바라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스토가 고민했던 것은 이거예요. 후진국은 균형 성장이 아니라 불균형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0년대 우리나라가 옷을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섬유 산업의 불균형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자국에서는 섬유 산업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서 이걸 싸게 사고 한국은 그렇게 얻은 달러로 미국의 공산품을 사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다가 긴밀하게 이제 경제 구조를 결합시키는 것을 미국의 의도대로 원조나 차관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세계 공장으로 굴리면서던 영국이 네. 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네. 바로 현지에서 값싸게 원료를 수입해서 네. 갖고 와서 영국에서 만들어 갖고 네. 그 비싸게 현지에 다시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실 반복되는 거죠, 계속. 지금도 뭐 섬유산업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서 예. 방글라데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칩을 주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이 그걸 왜 안 만드느냐?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미국은 애플은 설계만 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칩은 한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더 조립은 또 중국에서 하고. 그 와중에 유독성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예. 안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저임금으로 대강 부려먹다가 예. 병 걸려갖고 아프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쌩까다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은 그걸 자기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건 한국에서 해주고 어떤 것은 중국에서 해주면 이 세계 체제가 그 미국의 어떤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이 되는 그래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네. 100만 원 넘게 주고 팔아먹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균형 성장론을 이제 로스토가 적극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또 미국의 자본의 이익에 가장 네. 부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균형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 중에 미국은 이 쿠즈네츠나 허시만 같은 경제학자들이 내세웠던 불균형 성장론을 적극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경제개발 원조는 어쨌건 군사 원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산업을 일으켜주고 그래야 되니까. 꿀꿀이죽 그냥 갖다 주는 것보다 돈 많이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상 원조 방식을 벗어나서 유상 차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원조를 전환한 거예요. 네. 최소한 원금은 찾아야겠다.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좀 싸게 주긴 했지만 어쨌건 빌려주는 차관 형식을 취하도록 이제 바꾼 겁니다. 원조에서 차관으로. 그리고 이 후진국을 원조해주거나 차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국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서유럽이나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 쪽에서는 그 서구 유럽의 어떤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역의 하위 파트너로 역할 분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삼각 동맹이 이제 구축이 되고 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 동맹이 만들어지고 미국은 왜 일본한테 이 역할을 맡기냐면은 그러면 자신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어쨌건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좀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렇게 유럽에서는 달리 정말 지긋지긋하게 자신들을 정글에서 괴롭히고 또 자살 공격을 통해서 괴롭히고 했었던 그런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어도 멸망시켰다가는 그쪽이 그 적화가 되면은 그렇죠. 공산화가 되면은 예. 태평양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일본을 그래 부흥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메가더가 예. 메가더를 통해서 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한까지는 북한까지는 양보해도 남한은 도저히 안 돼. 예. 뭐 그 정도 인식이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런 어떤 세계 패권, 세계 체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에 들어갔는데 로스토에 말씀드렸던 그 근대화론이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후진국이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원조를 주면 후진국들은 이 선진국의 의도에 맞게 그걸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 후진국의 정치, 경제, 체제나 이 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토지 개혁을 한다든지 세제 개혁을 한다든지 정부 조직도 개편하고 이제 부패 개혁 이런 것 같은 어떤 정치 개혁 같은 것을 제도적 개혁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하는 의도는 당연히 미국식 자본주의 구조적 틀을 더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후진국 내의 지배 세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지주 세력이 이제 다 망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본가들이 들어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지배 세력들은 이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여기다가 상공업을 어느 정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걔들은 땅을 가지고 갉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주들. 네, 지주들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 계층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미국의 이 로스토의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지식인, 상인, 군인의 여담이 필요하며 필요하고. 특히 농촌 출신의 그 군인 그것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를 했어요. 놀랍죠. 아주. 왜냐면 박정희 씨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촌 출신의 이 똑똑한 군인들, 군인의 역할이 강조됐어요. 왜냐면은 후진국에서 이 군대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엘리트들, 가난하지만 이 똑똑했던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과 행정 분야에서 이 능숙한 어떤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뭔가 미국 정부나 이 미국 정부가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때 훨씬 자기들의 의도를 더 잘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로스트로라는 사람은 정말 예. 대단한 애국자네요. 미국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학자라고 보기에는 예. 예, 학자가 아니라 사실 이제 케네디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관료를 했었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의도가 정책적으로 사실 많이 반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오늘 정리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원형과 변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이 그분은 이 박태균 교수는 한창 이 논문을 쓸 때 이 로스토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아하.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그 박태균 교수의 원형과 변용이라고 하는 책을 원형과 변형. 원형과 변용. 예.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디테일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나온 건가요? 이 2007년인가 그때쯤 그렇다면 나왔는데. 로스트로 교수가 그때도 살아 있었다는 거군요. 예, 예.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던. 그럼 로스토. 예. 로스트로 왜 로스트로라 그랬지? 하여튼 로스토 이 사람은 그 당시 상당히 젊은 층에 속했다는 얘기군요. 예, 굉장히 젊은 소장파에 속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입지를 이 로스토는 이제 그 케네디가 이제 상원 의원을 할 때 자문 역을 하면서 선거운동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렇군요. 이제 그 대외 안보 관련해 이제 돼서 이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특별 부보좌관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아를 담당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이 세계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잠깐 낙마하긴 하는데 그 케네디 정부 이후까지도 영향력을 계속 미칠 정도로 굉장히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굵직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변학자이며 네. 그걸 바탕으로 성장하는 관료, 그렇죠. 네. 행정가라고 볼 수 있겠군요. 키신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급 정도는 되는 거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나쁜 놈 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말을 어떻게 세팅한 거니까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런 걸 알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건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어쨌건 제2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섰는데 어쨌건 쿠데타를 했으니까 모양새는 별로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아니, 모양새 좋은 쿠데타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 사람들의 우려나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젊은 군인들이 어쨌건 그런 시선을 무마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찬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네. 그래가지고 그 1962년 1월에 박정희 군사정부의 지휘하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경제기획원이란 걸 따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주관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는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래 2개의 다른 안을 토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네. 하나는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이 준비했던 경제개발 계획안을 초안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이 초안을 보완 작성을 해서 이제 발표한 건설부 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민주당 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 조금 살짝 데코레이션만 좀 한 정도의 이제 안이었죠. 네. 그래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박정희가 단지 그 민주당 안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종합경제재건계획안, 이걸 이제 짧게 얘기해서 최고회의 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안이 따로 있었어요. 이 최고회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쿠데타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유원식 씨,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이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를 설치해서 이 기구에서 당시 서울대 박희범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작성된 안입니다. 네. 이 건설부안과 최고회의안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 첫 번째, 건설부안은 연평균 성장률을 한 5.6%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최고회의안은 7.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최고회의안은 성장이 중요하다, 안정보다는, 이렇게 봤던 거고, 건설부안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 안이었던 그 건설부안은 외자에 좀 많이 의존하는, 외국 자본에 많이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재정 부문 비율을,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가 참여하는 재정 부문 비율이 17.2% 정도로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 최고회의안, 박정희와 이 유원식 그리고 이 박희범, 이 세 사람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던 이 최고회의 안에서는 정부의 재정 부분을 29.6%, 거의 30% 정도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가가 경제에 좀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긴 거죠.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은 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땡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인 거고요. 또 당시 이제 건설부안은 주로 이제 경제 관료들, 친미적인 경제 관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영향을 많이 강하게 이제 반영을 했는데, 네네. 반면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서울대 박희범 교수라든지 박정희, 이 유원식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론적 입장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오. 네, 이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 아니에요? 예? 빨갱이 아닙니까? 네, 약간 빨갱이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침봉해야지.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맨날 예?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 건데 예. 방임해도 모자랄 판에 예.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은 예.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좌파적 성향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의외죠?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예, 좀 의외 있고요. 이게 좀 모르셨던 분들은 뭐 그 손병희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네. 이 용어에서 나오듯이 국가가 경제 개발에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신봉한 사람들은 외국 원조나 이 대외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지금 내부에서 만들 수 있도록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좀 뭐 진보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내적으로 어쨌건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감 있게 발전을 해서 점차적으로는 좀 자주적이고 수입품을 대체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가 주도 경제 개발론자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국가가 많이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니까 거대 기업들은 국유 기업이나 아니면 국영 기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상 원조라든지 정부와 밀착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 외환이나 아니면 귀속 재산 불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계급 승진하려고 저기 하고 다 이렇게 사선을 넘나들면서 했는데, 이대들은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을 때, 싸바싸바 해갖고, 원조물자 받아갖고, 또 연줄로 이렇게 해갖고, 땅 짓고 헤엄치기.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걸 봤잖아요. 계속 다뤘잖아요.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획 경제, 약간 소련식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런 계획 경제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장악하고 싶었겠죠. 솔직히 그런 것도 얘기하면 있을 거고요. 솔직히 우리가 아무튼 쿠타타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좀 해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저는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이상향적인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가 좀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또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쿠데타 세력도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왜냐면은 박정희라고 한 사람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뭐 일본군에 붙었다가 광복군에 살짝 몸담았다가 또 무슨 남노당을 했다가 남노당 조직을 다 팔아먹었다가 뭐 이런 궤적을 겪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게다가 그 밑에 소장파들 영관급들은 아니 전쟁 때는 다들 죽어나가고 또 군대도 개편이 많이 돼갖고 군인들도 많이 들어서 승진이 팍팍됐는데 아니 나보다 한두 기수 위에 애들은 벌써 장군 달고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린 뭐냐 이거야.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에 대한 승진에 대한 어떤 좌절. 아무튼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박희범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론의 대표적 학자였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또 이 책을 이 사람이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이런 책을 보면은 일본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나세르 이집트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또 드러낸 적이 있고 아시다시피 또 남노당을 하기도 했었고 물론 다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그리고 이 박정희의 형은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 박상이었고 당시. 그리고 어쨌건 이 유원식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사람도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아나키스트 유림 씨였고 일본군에도 하긴 했지만 어쨌건 이 유원식이라고 한 사람들도 좀 이 자주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계획경제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고회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건설부 안보다는 조금 높게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안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기획안 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태됐는데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최고회의 이 경제기획안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관료들이 따로 여기다가 뭐 보태거나 조정할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촘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건설부안, 안정적인 성장을 하자는 건설부안과 아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좀 더 개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최고회의안을 기초로 짬뽕을 해서. 짬뽕한 경제기획안 안. 요거에 이제 나온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었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굉장히 이 안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실제, 이 경제기획안이 발표되기 직전이었던 1962년 1월 8일에 박정희가 직접 지시를 내려가지고 몇 가지 수정사항을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수정 및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원래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이 너무 민간에다만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민간에다가 뭔가 그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바꾸고 또 이제 없던 내용을 삽입하기도 했는데 금융 관련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됐대요. 물가 안정을 위주로 한 외환 관리 체제에서 국제 수지 및 생산 중심의 외환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성장보다 안정을 주요하게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그걸 부정한 거예요. 명토 박은 거야. 물가 안정을 위주로 가지 않고 성장을 위주로 가겠다라고 금융도 이렇게 이제 아주 명토박아 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철, 비철금속, 비금속, 광업의 각 광업은 각각 국영기업체를 중심으로 동종 광업의 조합체를 편성하여 조합제도에 의한 광업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은 국가가 주요한 국가 산업에 국영 기업체를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걸 명토 박은 거예요. 야, 이런 소련스러운, 이런 북한스러운 그런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까지 막 박정희가 직접 지침을 내려가지고 개입을 할 정도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월에 이 발표한 이 경제기획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수입 대체화 전략 그리고 균형 성장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수입을 대체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또 하나는 모든 어떤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자주적인 자립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계획 안에 보면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5가지 그 경제계획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1순위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두 번째가 경제구조의 균형적 개발을 하겠다. 균형성장을 표명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네 번째가 고용의 중대. 그리고 맨 꼬라비 5순위가 수충 중대. 그 하나가 더 있구나. 그리고 기술의 진흥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정희 하면 수출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균형 성장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기획 안의 수치를 보면요. 그 외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자본보다는 이 내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1960년 그 계획이 1960년엔 뭐라고 61년엔 뭐라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계획 향후 계획 5개년 계획이. 근데 1960년에는 자본 형성 구성비를 내국 자본을 68.5%로 하고 외국 자본을 31.5%로 거의 7대3 비율로 시작을 해가지고 목표 년도인 66년에는 내자를 내국 자본을 74.9%로 더 늘리고 외자를 25.1%로 더 줄이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내자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로 내자를 더 올리겠다. 이건 아니 4대 1 3대 1이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3대 1의 비율로 점점 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보다 정부가 더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수치로 이제 드러난 게 그 경제 개발 계획 기간 중에 동원되는 자본의 이 원천도 정부가 55.6% 그리고 민간이 44.4%로 정부가 우위에 서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국가가 하겠다. 너희들은 썩었으니까 우리가 그 애국적인 그걸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그리고 효율적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군대는 물론 내무생활이나 군사문화는 일제 영향을 받았지만 군대 행정 자체는 전적으로 미국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 부분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도 가능했던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쿠데타가 가능한 것도 결국은 무력도 갖고 있었지만 좀 선진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장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대구 사범학교를 나오고
뭐 사관학교 거의 수석 졸업하다시피 하고 저기 만주군 쪽에서는 수석 졸업하고 또 일본 가가지고는 거의 3등인가 2등인가 하고 육사를 3번 다닌 사람이에요. 예. 그러고서는 해방대학 딱 왔는데 예. 그 한국 육사에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들 젖비리 나는 애들이고 예. 이런 애들이 나보다 상관이라고 예. 전쟁하고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빡쳤겠죠. 네네. 거기 공부머리는 하여튼 되게 똑똑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계속 요컨대 그 박정희 군사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수입 대체화 전략 및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점차적으로 외국의 의존에 벗어나는 그런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추후에 완전 바뀌었죠. 완전히 외자의 목을 메고 네. 외국에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수출에 목을 메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 초기와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안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것이 미국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음모가 개입되어 있는 예, 된 부분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 미국의 그 계획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얘들을 우리에게 자장 속에 편입시켜가지고 우리의 영향력 하에 둔다. 그런데 이제 이 군사 정부 쪽에서 내놓은 계획을 자신들이 싹 보니까 이것은 점점 젖대겠다는 거거든. 네.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좌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정의 사도의 이미지 예. 미국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어떤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계 회사에서 12년 동안 다녔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나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돼.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사기도 제일 많이 치고 네. 막 그래. 네. 막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미국계 기업에 12년 동안 있어 보니 미국이야말로 통수치는 최고 애들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민간인들도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립이고 뭐고 민주화고 뭐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한 부품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측면 이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증명하게 되겠군요. 맞다. 광고가 깜빡했어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말씀하셔야죠. 그 광고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 10월 8일 날 10월 8일 저녁 7시에 제가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군산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군산 시립도서관에 10월 8일 저녁 7시에 오시면 제 강연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14년 올해구나 10월 16일 목요일에 그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분을 모셔가지고 하는 그 대중 강좌가 있거든요. 네. 그 위스콘신 대학 석좌 교수로 계신 세계적 석학 마이클 애플 교수가 이 국내에 와가지고 강연 및 심포지엄을 하는데요. 이분은 책상 물림이 아니라 활동가라고 합니다. 진보적인 교육 활동가고 전북교육청의 그 교육감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교육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전북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전주겠군요. 예. 이 마이클 애플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쓰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분을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 좋은 분이에요? 그쪽 분들한테 그랬더니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이클 애플. 군산과 전주. 예전에 일제시대 때 호남 평야에 그런 드넓은 김제평야에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닦은 신장로
대표적인 신장로가 전군 가도였고요. 전주와 군산에 있는 거기에 벚나무를 심었죠. 이 2차선으로 닦여진 최초의 쭉 뻗은 신장로. 그 길을 따라서 벚꽃도 피었습니다만 그 길을 따라서 많은 농산물들이 수탈되었고 덕분에 군산은 우리나라 제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번영을 구가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방송 원고에도 없고 바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가끔 진짜 신기해요. 이건 커먼센스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진짜 신기해요, 제가. 참고로 일본에 가면 한자가 똑같은 군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걸 코리야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것과 여기 군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그때 그쪽에 가보셨나요? 가보진 않았지만 코리야마라는 데가 있고요. 그 군산에 가면은 그 해안가에 가면은 뭐라 그러나요?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어딜 가서도 보기 힘든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푸짐한 회를 시키면은 그런 식당들이 널려 있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10월 8일에 제가 좀 일찍 가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군산 먹을 것이 풍부한 이곳에서 풍족한 인문학의 향연을 펼쳐 보이고 오시길 기대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이말단 여러분들이 많이 출동하고 계십니다. 오케마리님, 방금도님, 목소리는 미인이신데요. 아나키스트님은 헐 초절정 미녀님이 혹이라니 오늘 임 작가님 저녁 못 드시겠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 말이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초절정 미녀라고 급 아부를 떠는 청라에서님, 정샘님, 훈훈 바보님도 오셨고요. 문광님, 이말단 출첵합니다. 야무지게님, 금천구 저번 맞으시죠? 라고 했습니다. 네, 저 금천구 삽니다. 찌짤치다님, 아들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교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아름님, 좌변기 첫 출석해요. 공릉동 아줌마님은 오늘 쉬니까 우리 임성수쌤 생방으로 목소리 듣는다. 야호! 그럼 제 목소리도 생방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유 아줌마님, 은채는 여전히 두부 잘 먹죠? 듣고만 있다가 반가워서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세습길 정아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요? 오늘 구민 카페도 정상 영업 하신다는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요?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채 두부 잘 먹습니까? 두부도 잘 먹습니다. 요즘 두부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는다는 얘기군요. 깜짝 놀라요. 어느 정도냐면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깎아 놓은 거 2개를 손에 딱 쥐고요, 하나를 빨리 입으로 옮기고 하나 더 잡아요. 그렇군요. 엄청나요. 엄청난 아기예요. 저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아이가? 그 첫째는 5살이고 둘째는 이제 18개월 정도? 18개월? 은채가 18개월이라는 겁니까? 18개월이요. 발음이 좀 이상하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초절정 미녀, 오늘 뭐 재밌으셨어요? 시대가 너무 흉흉해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도 또 이게 공격이 들어올지 않을지 좀 걱정되는 역시. 이게 참 비정상적인데 뭐냐 천조국의 위상을 깎아내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두려워요. 요즘 이게 비정상적인데. 방송 내용이 좋다 나쁘다 재밌다 안 재밌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동반자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항상 그래 옥발하지 안 한다고. 그렇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초절정 미녀님 오늘 옆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어떻습니까? 좀 스튜디오가 좀 누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감이 있는데요. 정감 있어요? 사실 근데 제 인터넷 방송 역사상 이렇게 럭셔리하고 넓은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이크가 5개나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마이크가 5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말단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일단은 인문학 프로그램 시그널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